안녕하세요. 전 다사다난한 삶을 살아온 40대 여성입니다. 이곳은 저 말고도 우여곡절 많은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아 마음을 좀 편히 먹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나 말고도 저렇게 고생한 사람들이 많구나. 저 사람들 역시 어려운 상황을 잘 견뎌냈구나 싶어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공감도 되고 위안을 받기도 합니다. 제 인생도 롤러코스터와 다름이 없을 정도로 참 다양한 일들이 많았어요. 눈물 나게 행복하다. 정말 눈물이 날 만큼 힘든 적도 여러 차례였죠. 그래도 요즘은 다행히도 제 인생의 가장 조용하고 평온한 나날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무척이나 바쁜 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심적으로 요즘처럼 편할 때가 제 평생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 전반적인 여러 일들과 함께 최근에 생긴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누군가가 제 이야기를 듣고 힘내시길 바라며 또 저 또한 한 번 더 기적이 다가오길 바라며 이렇게 사연을 보내고 여러분들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기억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저는 보육원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누구에게 이끌려 보육원을 오게 됐는지는 몰라도 확실한 건 아무도 저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였죠. 그래서 저 역시도 보육원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처럼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별로 상관은 없었어요. 제 주위의 아이들 모두 거의 전부 저와 같은 처지였으니 이상하거나 슬플 일도 없었죠. 그리고 저의 성격 역시 그런 일에 기죽어 소심하게 행동할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나이를 먹고 여러 고생을 하며 성격이 조금은 차분하게 변했지만 그때만 해도 왈가닥에 사내 대장부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까부는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항상 밝게 생활하고 지내고 있었죠. 물론 국민학교를 입학하고 나서는 저와 보통의 아이들이 많이 다르다는 걸 알았지만 그건 역시도 저에게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없는 부모님을 내가 만들어낼 수도 없으니 없는 건 없을 수밖에 없다고 치고 친구들과 재밌게 잘 놀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괜히 저 혼자 기죽어 생활하지 않고 활기차게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저를 안 입고와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 친구들은 꼭 제가 보육원 출신이라는 걸, 그래서 가난하다는 걸 트집 잡아 무시하고 놀리고는 했었죠. 상처가 안 되는 건 아니었지만 모두가 나를 좋아할 수는 없었으니 저도 저를 무시하고 싫어하는 친구들을 똑같이 무시하고 싫어하면서 지냈죠. 다행히 그런 애들 무시를 할 만큼 공부도 잘했고 곁에 친구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몇몇 친구들 빼곤 모두 다 저를 좋아해 줬기 때문에 학교 생활을 하면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마냥 밝았던 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색할 수 없었지만 항상 비워져 있는 가족의 자리를 그리워하고는 했죠. 특히 부모님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공백을 느끼게 되는 일이 많았거든요. 부모님의 자리를 대신해 주시는 보육원 선생님들이 계셨지만 저 말고도 돌봐줘야 하는 아이들이 많았으니 충분한 사랑을 받을 수는 없었죠. 또 저 역시도 보육원에 있는 어린 동생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며 지내야 했기 때문에 내색을 하지 않고 저 홀로 마음속으로만 사랑을 배고파 했었습니다. 그렇게 밝고 학교 생활을 해오던 저는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서울로 올라가게 됐어요. 학교 성적도 좋았고 수능 성적도 우수해 그 당시 저에게 거금이었던 원서비를 내고 접수까지 하며 대학 합격 통지까지 받았지만 그걸로 만족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돈이 문제였으니까요.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을 확신도 없었고 일과 학업을 동시에 하며 저의 생활비와 대학 등록금까지 벌 자신이 없었습니다. 가끔 이곳 사연이나 TV의 이야기를 보면 저와 비슷한 처지의 학생들이 키다리 아저씨와 같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 대학을 다니곤 하던데
저에게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생기지 않았거든요. 대학을 다니다 보면 그런 꿈 같은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비현실적인 이야기였고, 전 당장의 현실이 중요했습니다. 당장의 현실은 홀로 서기를 하기에는 부족하기만 한 자립지원금을 가지고 혼자서 세상을 헤쳐나가야 했으니까요. 이왕 독립하여 혼자 살아가는 거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일자리도 넘쳐났고 지방에 사는 사람으로서 서울 생활이라는 꿈 같은 게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하게 된 서울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특유의 친화력과 밝은 모습으로 적응을 잘해 나갔고, 일을 하게 된 곳마다 좋은 분들을 만나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다 저와 같이 알바를 하고 있었던 남편을 만나게 됐죠. 집안 형편도 부족하지 않고 평범한 20대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학기와 방학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던 친구였어요. 그 이유는 성인이 돼서 부모님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과 미래 자신의 꿈을 위해 돈을 모아야 한다는 이유였죠. 같이 일하던 친구들은 푼돈 모으는 걸 가지고 거창하게 꿈 이야기까지 하냐며 비웃었지만, 전 꿈 이야기를 하며 눈이 초롱초롱하게 빛나는 남편이 멋지게만 보였어요. 그 모습에 반해 고백을 하고 사귀게 됐죠. 그런 확실한 목표가 있어서 그런진 몰라도 남편은 돈을 정말 아꼈습니다. 그렇다고 영 짠돌이는 아니었어요. 물론 데이트할 때 웬만해서는 돈을 쓰지 않으려고 하는 남편이었지만 기념일에는 선물도 해줄 만큼 됨됨이가 된 사람이었죠. 사실 저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고 돈 쓰는 걸 많이 아까워하는 편이라 저와 성향이 비슷한 남편이 좋았습니다. 또 성격도 잘 맞았고요. 그런 남편과 계속해서 만나오다 종종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죠. 무슨 일이냐는 물음에 집안일 때문이라며 말을 돌리던 남편은 이후에도 제가 비슷한 질문을 여러 번 하게 되자 그 고민거리를 말해줬습니다. 여동생 때문이라고 했어요. 학교 폭력을 당한 여동생이 방 밖으로 잘 나오지 않는다며 가족들까지 보려고 하지 않는 대인 기피증이라고 했죠. 심한 대인 기피증이라 부모님도 많이 힘들어하셔. 병원이라도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방 안에 나오는 건 무조건 거부하니까 가족들 마주치는 것도 싫어해서 화장실도 가족들 잠든 밤에 가고 밥이나 물도 챙겨주지 않으면 밤늦게 돼서야 먹어. 그래도 그런 모습들은 언젠가 좋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어서 버틸 수가 있는데 오빠가 돼서 동생이 괴롭힘을 당해온 걸 몰랐다는 게 그게 너무 힘들고 용서가 안 돼. 나 말고 우리 가족 모두 다 같은 마음이고 어떻게든 여동생을 도와주고 싶은데 우리가 해줄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한가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로서는 도와줄 방법이 없더라고요. 할 수 있는 거라곤 남편을 위로해주고 다독여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힘들어할 때마다 곁에서 어깨를 내어주며 위로를 해주게 됐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가 필요할 때 위로해주고 격려를 해주며 지냈습니다. 이후 시간은 지나 남편은 대학을 졸업 후 회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자신의 목표였던 사업을 하기 전 돈도 모으고 실무를 배운다면서 말이죠. 그때쯤 저는 이미 중소기업을 다니며 일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남편과 언젠간 하게 될 결혼을 꿈꾸며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회사에 들어가게 된 지 3년 정도 됐을 때 사업을 하겠다며 퇴직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때 뜬금없이 결혼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만난 기간을 보면 결혼을 당장 하더라도 이상하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됐어요. 사업을 하면 돈도 많이 들고 사업에 대해 집중도 해야 하는 시기라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적기가 아닌 것 같았죠. 근데 내 생각에는 지금 우리 결혼을 생각하기보다는 당신 사업에 더 많은 생각을 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 안정되면 그때 결혼해도 늦지 않잖아. 아니, 원래 내 계획대로야. 지금이 한미 너랑 결혼하기 딱 좋은 때라고. 앞으로 사업하면서 네가 내 옆에서 아내로 있어줬으면 해.
너만 내 곁에 있어준다면 난 뭐든지 해낼 수 있을 테니까. 다른 건 걱정하지 마. 우리 신혼집으로 지낼 만한 전세 자금 정도는 나 혼자서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만 허락해주면 돼. 평소 허튼 말을 하지 않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건 두말하면 잔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말고도 망설여지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었죠. 바로 제가 고아 출신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히 남편의 부모님께서 제 배경을 아시고 결혼에 대해 반대를 하실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제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시부모님 두 분께서는 저를 반겨주셨어요. 평소 정한 씨가 부모님께 제 이야기를 귀에 딱지가 않게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두 분이 저를 반기시는 모습에는 어떠한 가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를 예비 며느리로서 진심으로 반겨주고 계셨죠. 직접 눈앞에서 그러한 환대를 받고 있는 저도 믿어지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일로 생각하면 고아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게 좋은 일이니 쉽게 느껴지겠지만 그 일이 자신의 일이 되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두 분께서는 저의 출신 배경을 아무렇지 않게 이해해 주셨죠. 평범한 사람처럼 저를 대해주는 시부모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을 느끼게 됐어요. 비록 제가 가진 것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어떻게든 두 분께 감사한 마음에 대한 보답을 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두 분께 할 수 있을까 고심을 하던 끝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평소 어떤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는 내 성격이라면 힘든 시간을 겪고 마음의 문을 닫은 시동생과 잘 어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었죠. 학창 시절에도 학급 내 소심한 친구들을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리게 만들었던 적이 많았으니까요. 세상에 닫힌 마음을 열어주지는 못하더라도 가족들과 소통하며 지낼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에게 제 뜻을 전하게 됐고 시부모님의 허락을 받은 뒤로 시댁에 종종 찾아가 여동생 정아와 어울려 보기로 했어요. 쉽진 않았지만 폐쇄적이고 신경질적인 태도 모두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이었으니 사람이 보듬어준다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정아가 저에게 날카로운 발톱을 보이고 신경질을 내더라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남편과 하게 될 결혼 생활은 길었으니 천천히 조급해하지 않고 다가가면 언젠간 제 진심을 알아주고 관계가 개선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한 것처럼 시동생은 저와 남편이 결혼식을 올리기 전 저와 가족들과도 대화를 늘려가며 다시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오고 있었죠. 결정적으로 저와 남편이 결혼식을 하게 됐던 그날, 시동생은 엄청난 용기를 내어줬습니다.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는 건 문제가 없었지만 아직 외출과 다른 사람들의 눈빛을 무서워하던 시동생이 저와 남편의 결혼식장을 찾아와 준 거예요. 저와 남편도 그리고 시부모님께서도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시동생에겐 혼자서 결혼식장까지 찾아온다는 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는지 알고 있었던 우리 가족은 감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저와 남편에게는 부부의 연을 공식적으로 맺게 되는 결혼식 날이었으니 더 뜻깊을 수밖에 없었죠. 그날 시동생이 보여준 용기로 인해 우리 가족들은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을 받게 됐고 우리 5 식구가 더 똘똘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께 감사해 하게 된 일이긴 했지만 꼭 그렇지가 않았더라도 자연스럽게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시동생을 돕기 위해 똑같이 행동했을 거예요. 늦고 빠르고 시간의 차이만 있었겠죠. 그런데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게 또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셨나 봅니다. 제가 시부모님께 넘치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보답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당연한 행동을 했을 뿐인데 자신들께서 저에게 도움을 받으셨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저를 너무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저 역시도 분에 넘칠 정도로 받게 된 사랑을 시부모님께 보답해드리며 착하고 좋은 며느리가 되기 위해 노력을 했었죠. 가족들 사이가 점점 더 돈독해질수록
시동생 역시 점점 더 밝아지며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었죠. 그렇게 우리 가족 모두에게 웃음이 끊이질 않고 있을 때 시동생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 말해왔습니다. 스스로에게 점점 더 자신감을 얻고 있었던 시동생이 혼자서 배낭여행을 떠나고 싶다고 말한 거죠. 오늘 우리 가족들한테 내가 말할 게 있어. 또 허락도 받아야 하고. 아빠, 엄마, 나 배낭여행 가보려고 해요. 물론 아빠, 엄마가 쉽게 허락하시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또 무슨 걱정하시는지도 알고요. 그런데 배낭여행 마냥 위험한 건 아니에요. 여자 혼자서 갔다 온 사람들도 많고요. 이번 배낭여행 다녀오면 지난 과거일 모두 정리하고 뭐든 용기 내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방 안에서 틀어박혀 있었던 때보다는 좋아졌지만 제 손으로 뭐 하나 해본 건 없잖아요. 아직도 가족들 보살핌이나 받고 있는 거지. 내 힘으로 성취해보고 싶어요. 뭔가 저만 하나를 딱 하고 찍으면 앞으로 무슨 일이든 잘 헤쳐나가는 용기를 얻을 것 같단 말이에요. 이번 여행이 저한텐 그런 의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해 주세요. 아무 때나 연락이나 도움 청할 수 있는 국내도 아니고 해외는 엄마나 아빠나 너무 걱정된다. 너랑 같이 가는 일행이 있으면 모를까. 꼭 여행 말고도 그런 의미 있는 행동들 많잖니. 너 혼자 해외로 긴 시간 여행 보내는 건 아직 우리도 불안해. 그러니까 너야말로 우리를 좀 이해해 주렴. 시부모님과 시동생 모두 자신의 의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큰 목소리가 오가고 다툼이 생겼던 건 아니었지만 시동생은 꼭 시부모님의 허락을 받겠다고 생각하며 여행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고 계시는 시부모님께서는 마음을 더 단단히 먹으시며 절대 허락하지 않겠노라 생각하시고 계셨죠. 제 입장에서는 시부모님과 시동생 양쪽의 입장이 이해가 됐어요. 그때는 스마트폰도 출시하기 전이라 해외여행을 가면 연락하는 것도 힘든 편이었고, 여러 나라를 돌며 사서 고생하는 여행을 한다고 하니 시부모님 입장에선 불안하실 수밖에 없으셨죠. 그런데 시동생 입장에서는 요즘 많이들 다녀온다고 하니 그다지 위험해 보이지도 않고 긴 시간 여행을 하며 많은 걸 느낄 수 있는 기회였으니 쉽게 포기할 수 없었을 거고요. 시부모님과 시동생의 입장차가 너무 크고 팽팽하다 보니 저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됐어요. 어느 쪽 편을 들어줘야 할지 고민을 하던 저는 결국 시동생의 편을 들게 됐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 생각에는 정아 여행 가는 거 이해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혼자서 배낭여행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뭐 또 한인 숙박업소도 많아서 뭐 그렇게까지 불안해하시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그래도 불안한 마음은 항상 드실 테니까 정아가 아버님, 어머님 덜 불안해하실 수 있게 여행하는 경로를 먼저 알려준다거나 휴대폰 로밍을 하고 간다는 약속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1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정아 모습, 정말 놀라운 모습이잖아요. 방 밖으로 나오는 것도 힘들어하던 정아가 세상 밖으로 스스로 나가겠다고 하다니, 정아가 말한 것처럼 이번 여행 얻는 것도 많아질 거고 생각의 깊이도 깊어질 거예요. 또 제 생각에는 정아를 우리 가족들이 믿어주는 것도 더 나은 관계를 위한 관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 모두 정아 믿고 여행 보내주기로 하죠. 저까지 시동생의 편을 들며 여행을 보내주자고 말씀드리게 되자 시부모님께서는 깊은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그 후에도 저와 남편 그리고 시동생이 한참 시부모님을 설득한 끝에 허락을 받을 수 있었죠. 여행을 떠나는 시동생에게도 단단히 주의를 시켰습니다. 이번 여행을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시부모님과 약속한 내용들을 꼭 지켜야 하고 위험한 행동과 지역은 절대 하거나 가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긴 시간 동안 여행을 다녀올 시동생에게 용기를 주는 여러 이야기를 해주게 됐어요. 그렇게 시누이는 혼자만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시동생을 걱정하면서도 별일 없을 거라 생각하며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밝은 목소리로 연락도 꾸준히 해왔고 원래 계획했던 일정에 맞춰 여행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연락이 되질 않는 거예요. 걱정되는 마음에 이전에 머물렀던 숙소에 전화를 해 확인을 해봤지만 그곳에서도 숙소를 떠난 뒤에 시동생의 행방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대사관에서 전화 연락이 왔었죠. 시동생이 사고로 죽었다는 전화였습니다. 도로길을 걷던 시동생이 뺑소니를 당한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 소식을 전해들은 아버님은 충격을 받고 쓰러지시게 됐고 어머님도 역시 큰 충격을 받으시고 알아 누우시게 되셨죠. 시동생의 시신을 확인해야 했기 때문에 저와 남편은 시동생의 시신이 있는 곳으로 떠나게 됐고 아버님과 어머님은 남편 친척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시동생을 만나러 가는 길 내내 저 스스로 자책을 하게 됐습니다. 시동생이 한국에 남아 있었더라면 아직 우리들 곁에 웃고 숨쉬며 지내고 있을 텐데 내가 뭐라고 시부모님 의견을 거스르고 시동생을 부추긴 건가 싶었죠. 내 손으로 시동생을 낭떠러지로 밀어넣은 것 같아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하게 된 외국에서 시동생의 시신을 확인 후 남편과 저는 완전히 무너졌던 것 같아요. 한국에 계시는 두 분들께 시동생의 죽음을 확인했다는 잔인한 말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저희에겐 다른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시부모님을 봐주시고 계시는 친척분에게 정아의 죽음을 알렸죠. 그렇게 시동생의 시신을 인도받은 뒤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다시 한번 저와 남편이 무너지게 되는 소식을 듣게 됐죠. 시동생의 시신을 확인했다는 저희 소식을 듣게 되신 아버님께서 결국 충격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시게 된 겁니다. 그렇게 불행이 몰아치듯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고 남은 가족들은 시동생과 아버님을 동시에 보내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어머님께서는 두 가족의 죽음의 원인을 저 때문이라 말씀하시며 미워하시기 시작하셨죠.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인정이 됐거든요. 시동생이 여행을 떠나게 되면서 벌어진 일이었으니까요. 큰 죄책감을 가지게 된 저는 더 이상의 비극은 멈추고 싶었어요. 그래서 홀로 남으신 어머님을 어떻게든 모셔야 된다고 남편에게 말을 하게 됐죠. 동시에 그것도 2명이나 가족을 잃게 되신 어머님의 정신이 걱정됐습니다. 혹시 극단적인 선택이라도 하시게 되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남편은 어머님을 모시고 같이 살게 될 생활이 고생스러울 거라고 저를 걱정했지만 전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모진 소리를 듣고 고생을 하게 될 걸 알면서 시댁에 들어가 어머님을 모시게 됐죠. 어머님께서는 저를 엄청나게 미워하셨습니다. 겸상은 절대 하시지 않으셨고 저와 옷깃 조금 스치는 것도 불쾌해 하셨죠. 어머님께서 먼저 세상을 떠난 시동생과 아버님이 그리워 눈물을 흘리실 때면 저도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면서 죄인이 됐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갖은 욕을 다 먹고 힘든 시집살이를 당하면서 어머님의 가슴속 한을 조금이라도 풀게 하는 일이었고 또 건강하게 사실 수 있게 모시는 거였죠. 그런데 제가 너무 어머님만 신경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에게 병이 찾아온 것도 모르고 말이죠. 남편이 어느 날 저에게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하더군요. 췌장암이라고 말이죠.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암 선고를 받게 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게 됐죠. 안 그래도 죽일년이 되어 있던 저는 이제는 말로도 설명할 수 없을 만큼의 죽일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저를 더더욱 밀어내셨고 저는 그런 어머님을 걱정해 떠나지도 못하고 대역죄인이 되어 묵묵히 화풀이 대상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렇게 어머님과 저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은 채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됐죠. 말이 10년이지 날짜로 계산하면 3650일입니다. 이 시간 동안 어머님께서는 단 한 번도 제가 비집고 들어갈 틈을 내보이시지 않으셨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밀어내시는 건 점점 줄어들었지만
그렇다고 과거의 모습처럼 저를 살갑게 대해주시는 건 아니셨죠. 그러한 어머님의 모습에 서운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가끔은 서운함을 넘어 짜증이 나거나 화도 났어요. 이 정도 하면 내 마음도 알아주실 때도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밀어내시기만 하시는 건지 생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아버님과 두 자식을 잃고 홀로 계신 어머님을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 그러한 마음들이 사라졌고 내가 곁에 남아 끝까지 잘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에게는 곁을 내주시지 않던 어머님께서 어느 날부터 느슨해지시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저에게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하루에도 한 번은 제가 시집을 왔을 때처럼 잘해주시다 갑자기 태도를 바꿔 화를 내고 밀어내시기도 하셨죠. 흔히 말해 변덕이 죽 끓듯 한다고 해야 할까요? 오히려 지난 10년 동안 일관된 태도를 보이시는 것보다 더 모시는 게 힘든 상황이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머님께서는 저와 대화를 최대한 하지 않기 위해 집안 살림을 직접 하시면서도 좀처럼 실수를 하시지 않으시던 분이셨는데 점점 눈에 띄는 실수가 많아졌습니다. 어머님을 모르시는 분이 보시더라도 저걸 왜 저렇게 하는지 의문점을 품을 정도로 말이죠. 전에 보이지 않던 어머님의 이상한 모습에 설득을 해 병원에 모시고 가게 됐고 그곳에서 어머님이 치매 초기의 증상을 보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쯤 되니 저도 하늘이 왜 이러나 싶더라고요. 불쌍한 우리 어머님. 몇 년 사이 아버님과 자식 둘을 잃으시고 지난 10년 동안 혼자서 소가리를 하시며 사셨는데 이제는 또 치매가 생기셨다고 하니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님의 유일한 보호자인 제가 곁에서 주저앉아 눈물만 흘릴 수는 없었어요. 정성을 들여 어머님 곁에서 치료를 돕는다면 조금이라도 치매를 늦출 수 있을 테고 더 나아가 치매를 낫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날부터 어머님의 치매 치료를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오랜만에 영어 공부도 하며 외국이든 한국이든 치매 치료에 관련된 글이 있다면 다 읽어보려고 했죠. 식단부터 생활 습관, 운동, 그리고 치료까지 제가 신경 써드릴 수 있는 건 전부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어머님께서도 그때만큼은 제가 하자는 대로 잘 따라와 주셨어요. 그렇다고 곁을 내주시진 않으셨지만 말이죠.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어머님께서 건강하실 수만 있다면 남은 평생 저를 미워하신다고 해도 좋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병과 달리 유의미한 치료제가 없는 치매는 날이 지나갈수록 어머님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저의 노력이 큰 차이를 만들지는 못했었죠. 변해가시는 어머님을 볼 때마다 꼭 제 탓인 것만 같았어요. 애초에 제가 시동생이 가려고 하던 여행에 찬성하지 않고 부추기지 않았더라면 또 남편의 건강을 신경 쓰고 조기에 병을 발견했더라면 어머님이 지금 앓고 계시는 치매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하루하루 어제의 어머님과 달라지는 어머님을 곁에서 보며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루에 정신을 놓으시는 횟수가 점점 많아지던 어머님께서 제가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집 밖을 나가셨어요. 처음에는 정신을 놓으신 어머님께서 밖으로 나가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닌 것 같았어요. 이번에는 정신이 멀쩡하신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집을 나가셨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어머님의 방 안에 한 통의 편지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편지는 어머님께서 저에게 보내는 편지였죠. 한미야, 나다. 그동안 내가 한 행동들이 있어서 너한테 무슨 말로 인사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그냥 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이제까지 우리들한테 벌어졌던 안타까운 일들 모두 네 탓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원망을 하게 됐어. 정아가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도 결국에 자기 고집을 피웠던 건데 당장 내 딸이 죽었다는 말에 다른 사람을 탓하고 싶었나 보다. 거기다 남편까지 그렇게 되니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내 감정에 한동안 취해 있었던 것 같다.
정한이가 병으로 죽게 되면서 내 감정이 증폭됐던 것 같고, 그러다 한 5년 정도 됐을 때 불현듯 이 모든 게 네 탓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 우리 가족에게 벌어졌던 일을 가지고 누구 탓이라고 할 수 있겠니?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너무 미안한데 내가 표현할 방법을 모르겠더라. 이미 우리 관계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온 것 같고, 내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은 차마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네가 내 곁에서 도망가기를 바랬어. 그러한 이유로 더 모질게 했던 것 같고, 그런데 우습게도 네가 내 곁에 남아있어 주길 바랬다. 나도 너마저 없으면 더는 살아갈 힘이 없었거든. 그래서 놓아줘야 하는데 너를 계속 붙잡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놓아주려고. 정신을 차려보면 내가 해놓은 짓에 나조차도 질린다. 그런데 너는 어떻겠니? 그리고 앞으로는 또 너에게 그런 고생을 어떻게 더 하라고 말하고. 내가 가라고 한들 내 곁에 떠날 아이가 아니란 걸 알아. 넌 그만큼 착한 아이니까. 그래서 내가 네 곁에서 떠나주려고. 지난 세월 무엇으로 보상해 줄 수 있겠니? 못난 시어머니 평생 욕해도 좋다. 아마 내가 그러려고 이런 천벌을 받는 것 같아. 내가 네 곁에서 사라져주마. 그러니 날 찾으려고 하지 마라. 애미야, 이 노인네 버리고 잘 살아라. 넌 행복해져야 하는 사람이야. 내가 그런 사람 너무 오래 붙잡고 있어서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어렴풋이 어머님의 속마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편지까지 쓰시며 저에게 직접 마음을 말해주시니 어머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했어요. 닦아도 눈물이 흘러나왔지만 감상에 젖어 이렇게 눈물 흘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신 어머님을 찾아야 했어요. 혹여 밖에 계시는 동안 정신이라도 놓으신다면 우려할 만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옷을 걸쳐 파출소에 가서 어머님의 인상착의를 설명했고, 저 역시도 어머님을 찾기 위해 거리를 헤매게 됐죠. 1분 1초가 지날 때마다 피가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주변을 돌아다녀도 어머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더 멀리 나가도 마찬가지였어요.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셨는지 알 수가 없으니 무작정 거리를 헤매고 다닐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한참 동안 어머님을 찾아다니다 사람들이 꽤나 북적이는 번화가로 오게 됐습니다. 복잡한 거리 속 어머님 연세와 비슷한 분이 보이시면 무조건 붙잡아 확인을 하게 됐죠.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 분가를 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다 정말 어머님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싶어 당장에 울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몇 시간 내내 어머님을 찾아 헤매다 북적거리는 번화가가 끝이 나는 한쪽 벤치에 앉아 계시는 어머님을 찾을 수 있었죠. 아주 멀리서 확인을 했지만 우리 어머님이 확실하셨습니다. 입고 있는 옷차림이며 머리 스타일까지 말이죠. 그제서야 놀랐던 마음이 진정되며 좀 살 것 같더라고요. 긴장이 풀리니 온몸이 땀으로 젖어 제 꼴이 엉망이라는 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혹여 어머님께서 정신을 놓으신 상태라면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랄 수도 있어 최대한 빨리 제 상태를 다듬고 다가가게 됐죠. 그렇게 천천히 어머님께서 놀라지 않으시게 다가가고 있었는데 옆에 계신 분과 대화를 나누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을 그 자리에서 바로 모시고 갈 수가 없더라고요. 우선은 어머님께서 옆에 계신 분과 대화가 끝날 때까지 뒤에서 기다리기로 했죠. 대화를 하시고 계시는 어머님께서는 정신을 놓으신 상태이셨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아주머니 분에게 저를 딸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딸이요, 아주 효녀예요. 내가 못되게 꾸는데도 날 얼마나 정성스럽게 대해주는지 몰라요. 내 딴에는 고생 좀 그만 시키고 싶어서 제 살 길 찾아 떠나라고 말하고 싶은데 왜 그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내가 내 딸을 보내기 싫은 것 같아요. 원래는 내가 많이 예뻐했거든요. 지금도 많이 예뻐하고요. 그런데 내 성격이 못돼가지고 미운 소리만 하네요. 참 못난 엄마죠?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따님이 그렇게 효녀이신 걸 보면
아주머니께서 사랑을 많이 주시면서 키우신 것 같아요. 전 그런 고민하고 계시는 아주머니가 부럽네요. 미안해할 수 있는 자식이라도 곁에 있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왜요? 아주머니께서는 자식분이 멀리 가셨어요? 그게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너무 어렸을 때 잃어버려서. 나야말로 참 못난 엄마죠. 내 배로 낳아놓고 나보다 아껴야 하는 그 아이를 바보같이 잃어버렸으니. 아유, 어쩌다가. 그런데 내가 우리 딸을 내 배로 낳았던가? 왜 기억이 없지? 내가 낳은 것 같긴 한데. 근데 아주머니께서는 내 딸을 너무 닮았어요. 내가 그래서 길 가다가 아주머니께 온 건데. 혹시 우리 딸 알아요? 갑자기 딸이 보고 싶네. 내가 여기 왜 나와 있지? 아주머니, 나 내 딸한테 데려다 주시면 안 돼요? 아주머니와 대화를 하시던 어머님께서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시며 불안해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더 불안해하시기 전에 제가 나서기로 했죠. 벤치 뒤에서 나온 저는 아주머니께 감사하고 죄송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저희 어머님 상태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어머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려고 했죠. 죄송합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 치매를 앓고 계세요. 좀 전부터 뒤에서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급하게 끼어들 수밖에 없었네요. 놀라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머님 말벗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예요. 누군지 아시겠죠? 우리 어서 집으로 돌아가요. 오늘 어머님 좋아하시는 떡국 만들어놨어요. 다행히 어머님께서는 제 말을 듣고 고분고분하게 따라주셨습니다. 어머님을 모시고 가려는 그때 아주머니께서 절 다급하게 불러 세우셨어요. 그리고 제 이름을 물어보셨죠. 저기요, 잠시만요.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네? 그건 갑자기 왜... 이한미라고 하는데요. 이한미? 아닌데... 혹시 부모님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 들은 적 없어요? 뭐 입양이라거나 어디서 데려왔다는 말 들어본 적 없어요? 네? 아, 네. 그런데 왜 그러시죠? 아닌데,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럼 정말 미안한데 혹시 어린 시절 기억은 있어요? 아니면 아주 어린 시절 사진 직접 본 적 있어요? 뭐 들었던 이야기 빼고 직접 확인한 적이요. 아주머니께서 왜 이러시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유로 제가 입양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죠. 아주머니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꼭 저에게 친부모님이 안 계시는 걸 아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당황해 제대로 된 대답을 못하던 저도 뭔가 이상하다 싶어 아주머니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게 됐죠. 무슨 이유로 그런 걸 물으시는진 모르겠지만 제가 고아원 출신이긴 해요.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고아원에 있어서 따로 부모님이라고 설명해 드릴 분들이 없고요. 그런데 무슨 일로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거죠? 그렇죠. 맞구나. 맞았어. 그럼 내가 널 못 알아볼 리가 없지. 내가 매일을 널 찾았는데. 아가씨, 지금 당황스럽겠지만 내가 아가씨 엄마예요. 내가 아가씨 낳아준 엄마라고요.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믿기지가 않죠? 잠깐만요. 여기 사진 속 여자아이 좀 봐요. 사진 속 여자아이가 아가씨랑 똑 닮아 있지 않아요? 잘 모르겠다면 여기 이마에 점 보이죠? 아가씨 이마에 점 있지 않아요? 이게 없어질 점이 아닌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어머님과 대화를 나누고 계시던 아주머니께서 저의 친어머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셨으니까요. 물론 사진 속 어린아이가 저와 닮아 있긴 했지만 그 나이 때 아이들은 다 비슷비슷하게 보이기도 하니 긴가민가 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주머니께서는 모자를 쓰고 있어 보이지 않는 제 이마의 독특한 점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아주머니께서 내 친어머니가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뒤이어 아주머니께서는 저를 잃어버리시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죠. 친구 집에서 놀고 있던 제가 친구네 아주머니께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밖으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동네 상가에서 목격이 되고 난 이후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하셨죠.
경찰들과 온 동네 사람들이 저를 찾아다녔다고 했습니다. 정말 온 동네를 샅샅이 뒤졌지만 사라진 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했었죠.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도 상가 안에서가 전부였고요. 그 뒤로 부모님께서는 저를 찾기 위해 점점 범위를 넓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흔적조차 찾지 못했다고 하셨죠. 제가 사라진 곳은 서울이었는데 제가 생활했던 보육원은 전주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지금이야 인터넷도 있고 먼 지방까지 연락이 쉽게 닿겠지만 제가 사라진 8, 90년대만 해도 거리가 떨어지면 완전 먼 나라 이야기가 됐으니까요. 다른 지방도 돌아다니면서 저를 찾아보셨지만 하필 제가 있는 곳은 오시지 못하셨나 봅니다. 나중에 부모님께서 다녀가신 보육원들 목록을 보아하니 왜 나를 못 찾았냐라고 말할 수가 없는 정도였어요. 어떻게 제가 서울에서 전주까지 내려가게 된 것인지는 아직까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당시 기억이 없으니까요. 어쨌거나 그러한 이유로 그때까지 자식을 잃어버린 죄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었던 이야기를 듣게 된 이후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나 싶더라고요. 솔직히 이야기를 듣는 내내 좀처럼 믿어지지가 않았고 이게 정말인가 싶어서 현실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어머님께서 집으로 가자 보채시는 말에 정신을 차리게 됐죠. 우선 제 상황을 짧게 설명드린 다음 연락처와 주소를 교환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어머님을 챙겨드리고 있는데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기분이었습니다. 간질간질하고 몸이 반쯤 떠있는 느낌이라 꿈 같다고 해야 할까요? 하여튼 이상한 그 기분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죠. 그 묘한 기분은 얼마 뒤 하게 된 유전자 검사 이후 사라지게 됐습니다. 검사 결과 친자의 확률 99%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날 지금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현실이라는 걸 깨닫게 됐고 실감이 됐죠. 나를 애타게 찾고 있던 가족이 있었다는 사실에 기쁨과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이후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오빠까지 만날 수가 있었죠. 눈물겨운 가족 간의 상봉을 어머님께서도 축하해 주셨어요. 저에게도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그날 어머님께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모두 설명해 드렸거든요. 어머님 덕분에 만나게 된 친모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껏 어머님을 모시며 가지고 있던 제 감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도 그날 저희 어머니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에게 고맙고 미안하다는 감정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죠. 어머님과 저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 그날 밤새도록 울었던 것 같아요. 서로 미안하다 말을 하면서 말이죠. 이후 어머님께 양해를 구해 부모님과 오빠를 시댁으로 초대했고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와 가족들이 기억하고 있는 나 그리고 나를 찾으며 고생하고 마음 아파했던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양쪽 다 쉽게 끝마칠 이야기가 아니다 보니 그날 역시도 밤을 새며 기쁨과 슬픔이 섞여 있는 눈물을 흘리게 됐고요. 저희 가족들 모두 어머님께 감사해 했고 어머님 역시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며 다시 상봉하게 된 우리를 축하해 주셨어요. 그날 이후 저와 어머님은 서로를 좀 더 편하게 생각하며 이전과 같은 사이로 지낼 수 있었죠. 어머님께서는 제가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서 생활하길 바라셨지만 전 어머님을 끝까지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집을 부리게 됐죠. 한미 너 이 정도면 할 만큼 한 거다. 더 이상 내 곁에 남아서 굳이 고생할 필요 없어. 이제 남은 재산 정리해서 너한테 줄 거 주고 나는 요양병원 들어가서 생활하면 돼. 사실 10년 전에 이렇게 해야 했던 거다. 그런데 내 욕심이 너를 잡아뒀던 것 같아. 그러니 이제라도 네가 마음 편히 몸 편히 살 수 있게 해줘야지. 이제 너네 가족들도 찾았잖니. 그러니 우리 이쯤 하도록 하자. 싫어요, 어머님. 제가 저번에도 끝까지 모신다고 했죠. 고생스러워서 떠날 거였으면 진작에 떠났어요.
저도 제가 어머님 모시는 게 마음이 편해서 그래요. 제가 어머님 모시는 게 전문 병원보다는 못하겠지만 노력할게요. 어머님과 저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면 그 10년이 아까워서라도 더 많은 시간 함께 해야죠. 제가 고생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머님께서는 건강만 유지하세요. 저도 어머님 낫게 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이후 몇 년간 전 어머님을 모시면서 이제까지 못 나눴던 대화도 나누고 여행도 다니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며 곁을 지켜드렸습니다. 그러다 끝내 어머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어요. 어머님께서 점점 치매 증상이 심해지시면서 저 혼자 감당하기에는 힘든 상황이 생겼던 거죠. 저만 힘들다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 봤을 텐데 어머님마저 위험한 상황이 여러 번 발생됐습니다. 결국 어머님이 정신이 돌아오신 동안 상의를 한 끝에 좀 더 전문적인 간병을 받을 수 있는 치매 전문 요양원에 어머님을 보내게 됐죠. 어쩔 수 없는 상황과 제 부족한 능력으로 인해 어머님을 요양병원으로 입원시켜 드렸지만 지금도 최소 일주일에 2번, 많게는 매일 찾아가 어머님과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점점 더 저를 못 알아보실 때가 많아지고 계시지만 다행히 다른 건강은 이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간간히 외출도 하고 외박도 하면서 어머님과 추억을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전까지 누리지 못했던 부모님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을 느끼며 부모님과 함께 한 집에서 생활하고 있고요. 아마 그날 시어머니께서 밖을 나가지 않으셨다면 또 저를 닮은 어머니에게 대화를 걸지 않으셨다면 오늘 같은 행복은 상상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 한 번의 기적이 더 생길 수만 있다면 지금 어머님께서 겪고 계시는 저 치매라는 병이 나아졌으면 하네요. 꼭 기적이 아니더라도 치매에 대한 치료법이 하루빨리 나와줬으면 합니다. 이제 저는 또다시 바쁜 삶으로 돌아갈 겁니다. 가족들과 그동안 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 밀린 숙제처럼 모두 다 해야 하고 어머님도 매일 뵙고 몸 상태를 확인해야 하니까요. 종종 여유가 생길 때 이곳의 감동적인 사연을 들으며 저에게도 또다시 기적이 찾아오길 바라고 있겠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세요.